요요 없이 30kg 뺀 약사가 알려주는 레코딩 다이어트 공약집.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지은이 김예진 약사. 안녕하세요. 30kg 뺀 김예진 약사입니다. 다이어트 왜 망할까요?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비율은 고작 1에서 2%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왜 다이어트가 쉽지 않은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내과 의사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비만은 다면적인 질병이다. 우리는 다이어트 원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살 빼는 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아도 살을 빼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리고 살 빠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말이죠. 즉, 체중을 감량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 빠지는 원리, 심리, 습관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평생을 뚱뚱 내지 통통하게 살았고 어떻게 하면 살을 잘 빼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보건의료인인 약사로서, 심리 상담사로서, 교육 관련 전공에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연구원으로서의 의학학, 심리학, 교육학, 뇌과학과 인지행동학 등의 근거들을 토대로 저 자신에게 실험했고 이제는 요요 없는 날씬한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30kg을 뺄 수 있었던 원리, 마음, 습관의 방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보았고 근거가 타당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했습니다. 또 브로그로 다이어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리와 사용법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 책으로 지겹고 힘든 다이어트 생활을 종결짓고 행복하고 건강한 유지어터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장기들이 일을 잘해야 살이 잘 빠지고 건강해진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누어 하나씩 풀어 어렵고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이다. 이 책도 분할 정복 알고리즘 개념을 기반으로 쓴 책이다. 큰 문제를 잘게 쪼개어 해결하는 분할 정복 개념은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몸도 똑같다. 세포는 세포의 일을, 조직은 조직의 일을, 장기는 장기의 일을 잘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살도 잘 빠지고 활력도 생긴다. 지금까지 유전자,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필수 영양소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대사가 완전히 잘 된다고 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큰 시스템인 장기가 자기 기능을 온전히 했을 때 어떻게 몸이 건강해지고 살이 잘 빠지는지 설명하겠다.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였다면 간은 몸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대사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장기다. 간은 소화 흡수한 물질이 영양분이면 몸에서 쓰이기 좋은 형태로 바꾸고 제노바이오틱스이면 해독한다. 간에서는 몸에서 만든 독소도 대사시킨다. 단백질이 분해하면서 생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작용이 가장 대표적이다. 따라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을 정화하는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몸에 독이 쌓인다. 또한 간은 영양 성분을 저장한다. 이런 역할 때문에 앞서 간을 은행이라고도 표현했다. 간은 포도당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과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지방질과 친한 지용성 비타민 A, D와 물과 친한 수용성 비타민 B군의 일부도 저장한다. 그리고 몸에서 사용될 다양한 혈청, 단백질과 펩티드 계열 호르몬을 만든다.
앞서 설명했던 살 빼는 걸 도와주는 여러 가지 호르몬과 화학 신호들의 단백질로 구성된 것이 많아 대부분 간이 관여한다. 그래서 앞서 간 기능이 떨어져도 몸의 시그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앞서 간 기능이 떨어져도 몸의 시그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간은 또한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을 대사시킨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 지방간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균형이 깨진다. 또한 지방질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도 간에서 만들어진다. 간 때문이야로 유명한 약의 성분은 수소대옥시콜산인데 이는 쓸개즙 성분 중 하나다. UDCA는 물과 기름 모두와 친하면서도 무독해서 지방질과 친하며 독성이 있는 물질을 마치 비누처럼 청소한다. 그래서 쓸개즙이 원활하게 분비되면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독성 물질이 잘 배설되어 독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쓸개즙이 부족하면 기름과 친한 독소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인다. 따라서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먹어 몸에 쓸개즙이 잘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쓸개즙이 잘 만들어져야 지용성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고 해독이 잘 되어 살이 잘 빠진다. 이런 간의 역할들을 강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술이다. 술은 간을 과하게 일하게 만들고 비타민 B1, C 등을 소모시키며 다른 여러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 게다가 술은 이자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도록 촉진하기도 한다. 따라서 체중을 감량하는 동안에는 술을 피하는 게 좋다. 외부 물질을 만나는 체전방, 장.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지나 위장에 머물렀다가 소장과 대장을 거쳐 대변으로 나온다. 이렇게 음식물이 지나가는 기관들을 일컬어 소화관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소화관은 몸 바깥과 통하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신체의 외부다. 따라서 영양분은 단순히 먹는다고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화관의 점막에 흡수되어 혈액과 림프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몸의 내부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면역이 외부 물질과 몸의 내부 물질을 구별하여 외부 물질을 적절하게 공격하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부와 통하는 장은 면역과 관련이 깊다. 먹은 음식의 영양분은 흡수하고 독소는 적절히 방어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이다. 장과 심지어 식욕이나 기분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행복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진다. 물론 세로토닌 수용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세로토닌이 적절하게 작동해야 식욕도 잘 조절하고 기분이 좋으며 장도 일을 잘하게 되는 건 맞다. 이런 소화관에 문제가 생기면 독이 쌓이고 영양소는 부족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장이 건강해야 살도 잘 빠진다. 장이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면역과 몸 전체의 기능이 바르게 작동하는 데 중요하다. 장이 빠르게 기능하게 하려면 1. 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은 피하고 2. 몸에 이로운 장내 세균의 비율을 늘리고 3. 소화가 잘 되도록 장의 환경을 만들고 4. 장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5. 심리적 편안함을 유지해 신경을 안정화시키면 된다. 이 중 1, 2, 4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것이다. 수명 연장 연구에서 일주일에 5일은 먹고 2일은 단식한 마우스는
정상적인 마우스보다 2배 더 오래 살았다. 단식으로 소화관을 쉬게 만들면 1. 독을 덜 섭취하게 되고 2. 단식으로 인해 몸에 유익한 장내 세균 비율이 커지며 4. 장이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된다. 여기에 잘 씹어먹고 필수 영양분을 잘 먹거나 효소를 보충하여 섭취하면 3. 소화가 잘 되어 장이 자기 일을 잘하게 된다. 5. 심리적 편안함은 교감 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 신경을 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살 빠지는 마음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신체 대사율 조절기 갑상선. 갑상선은 간단히 말하면 몸 전체 대사율을 조절하는 장기다.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와 크기, 활동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줄면 대사율이 떨어지고 살이 찌게 된다. 갑상선 기능은 특히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먹지 않았거나 섭취하는 칼로리가 너무 낮을 때 떨어진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뮤신이라는 당 단백질이 눈 주위와 뺨에 쌓여 붙는다. 잘못된 칼로리 계산법은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요요가 오는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갑상선 기능을 잘 유지하려면 필수 지방산을 비롯한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먹고 800칼로리보다 적게 먹는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을 장기간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 저하된 갑상선 기능을 회복하려면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몸의 크고 작은 부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대사가 완전히 끝마쳐진다. 대사가 완전히 되어야 살도 잘 빠지고 질병이 예방되며 건강해진다. 몸의 리듬에 대사를 맡기자. 흐름이 깨지면 무언가를 할 맛이 안 난다. 무엇이든 흐름과 리듬을 타는 건 중요하다. 우리 조상들도 노동요를 부르며 일했다. 리듬을 잘 타면 같은 일도 더 쉽게 할 수 있다. 몸에도 리듬이 있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효율적일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영양과 휴식, 운동에도 더 좋은 타이밍이 존재한다. 몸의 타고난 리듬, 서카디언 리듬, 우리가 만들 리듬, 약 주고 병 주자, 움직임이 운동이다. 물론 먼저 다룬 원리 원칙들만 잘 지켜도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 실제로 몸의 리듬을 무시하고도 앞의 원리들을 잘 지켰을 때 살이 잘 빠진 사례들도 꽤 많다. 하지만 디테일까지 챙기면 더 좋다. 굳이 쉽고 효율적인 길을 두고 힘들게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다. 게다가 장기간 밤낮을 바꾸어 야간 근무를 했을 때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처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가 100% 거기 해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적당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노력의 효율도 중요하다. 노력도 과하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과하게 노력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효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원리를 이해하고 환경을 세팅해서 아무 생각이나 에너지 소비 없이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습관으로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하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힘이 많이 들지만 강물의 흐름을 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따라서 몸에 타고난 리듬을 배워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살을 빼고 건강해지자.
살 빠지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독자들도 있을 듯하다. 괜찮다. 모든 원리를 속속들이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그렇군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는 정도여도 충분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최소한의 힘을 들여 체화시키면 더 좋다. 그렇다면 원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다. 습관의 힘은 느리지만 강력함으로 효율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행동을 정밀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사람은 납득이 안 가면 지속하기 어렵다. 자발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몸의 원리들에 대해서도 마저 알아보자. 몸의 리듬을 타며 시간대별로 다른 일을 한다. 앞서 설명한 간헐적 단식은 아무 때 하는 것보다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추면 더 좋다.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 주제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생체 시계의 일주기 리듬, 즉 바이오 크로놀로지였다. 몸의 타고난 리듬은 몸이 온전히 기능하는 데 중요하며 노화와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양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 높게 평가받았다. 우리 몸의 생체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아침 6시경이 되면 코티솔이 분비되어 혈압과 혈당이 빠르게 오르며 천천히 잠에서 깨어난다. 7시 30분이 되면 잠이 오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되며 8시가 되면 모틸린 호르몬의 작용으로 소화관 운동이 활발해져 화장실에 가게 된다. 9시에는 테스토스테론이 활발히 분비되고 10시쯤에는 정신이 맑아지는 각성 상태가 되는데 이때부터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나 일을 하면 유리하다. 12시에는 소화와 흡수 효율이 가장 좋으므로 이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효율적으로 에너지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오후 2시 30분은 가장 민첩하고 조절력이 좋으므로 중요한 일을 하면 좋다. 오후 5시경은 근육과 심혈관 기능이 가장 활발해 이쯤 운동을 하면 효과가 크다. 6시 30분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인체는 서서히 혈압이 오르고 오후 7시에 체온이 가장 높아진다. 밤 9시에서 10시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밤 11시에는 소화관 활동 등이 억제되어 휴식할 준비를 한다. 그래서 밤에 먹으면 장에 부담이 되고 소화도 안 된다. 새벽 2시는 가장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대다. 새벽 4시 30분에는 체온이 가장 낮으며 서서히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몸은 이렇게 24시간을 일주기 시간표에 따라 리듬을 반복한다. 이런 흐름을 각각 8시간씩 크게 청소 시간, 먹는 시간, 생성 시간, 세 리듬으로 나누기도 한다. 어떤 시간이냐에 따라 장기들은 효율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생체 리듬이 깨지면 몸이 오작동한다. 이 세 가지 리듬은 어느 정도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특정한 일은 특정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더 잘 된다. 세 가지 리듬별로 몸이 주로 하는 일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벽 4시에서 낮 12시, 몸을 깨우고 청소하는 시간.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몸을 청소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몸에 들어왔거나 대사하면서 만들어진 노폐물과 독성 물질은 이 시간에 땀이나 대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버려진다.
3대 주기 모두 중요하지만 살을 효율적으로 쉽게 잘 빼려면 배출 주기도 지켜주면 좋다. 청소 시간에는 청소를 잘하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낮 12시까지는 먹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먹더라도 간단히 먹는 것이 좋다. 자연 식물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과일이나 주스를 먹으라고 하는데 과일에는 식이섬유 말고도 과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굳이 먹는다면 당질이 적은 채소를 먹는 게 낫다.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장하기도 하는데 섭취한 음식을 대사하기 위해 쓰이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5에서 10%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라는 표현은 지나친 비약이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에너지원을 먹어 소화시키는 것은 몸을 과하게 일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일부 논리는 맞다고 볼 수도 있다. 신체 에너지 필요량의 60에서 65%는 기초 대사량으로 쓰이고 활동 대사량은 25에서 35% 정도이다. 아침은 먹는 시간이 아니라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아침 6시 경이 되면 코티솔이 분비되어 혈당과 혈압을 올리고 9시쯤에는 테스토스테론이 활발히 분비되어 활동할 준비를 한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저녁보다 아침을 거르는 것이 유리하다. 장점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회식이나 약속 때문에 저녁을 거르는 것이 아침을 거르는 것보다 더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침 시간에는 바빠서 배고프더라도 시간을 흘려보내기 더 쉽다. 둘째는 몸의 리듬 면에서 더 유리하다. 아침에 공복을 유지하면 모텔린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 장이 운동을 하면서 노폐물을 청소하고 대변 활동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이때 장 운동이 촉진되는 건 소화를 위해서라기보다 청소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살을 빼려면 혈당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침에는 잠자는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혈당과 혈중 인슐린 농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 이때 공복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꺼내쓰기 모드가 작동되어 체지방이 연소된다. 따라서 청소 시간에는 되도록 먹지 않거나 청소를 방해하지 않게 소화기관이나 호르몬을 최대한 적게 자극하는 음식을 간단히만 먹도록 하자. 낮 12시에서 저녁 8시 먹기 딱 좋은 시간.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식사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은 이 시간에 가장 효율이 좋다.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의 청소 시간에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배출된 후에 먹어야 영양분이 더 잘 흡수된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이 시간에 먹는 게 낫다.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몸에 부담이 적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먹는 시간의 가장자리 시간인 낮 12시나 저녁 8시쯤 먹는 것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간 시간대에 먹는 것이 유리하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먹는 족족 살로 가는 시간.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몸 구석구석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시간이다. 특히 콜레스테롤을 합성 등 지방질과 관련된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각종 호르몬들도 만들어지는데 특히 지방질과 친한 성호르몬이 활발히 만들어진다. 생성 시간에는 앞서 설명했던 더하기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이 시간에는 인슐린의 반응성도 높아 같은 양을 먹어도 다른 시간에 먹을 때보다 더 잘 저장된다. 낮에는 꺼내쓰기 모드 호르몬인 글루카곤이
함께 분비되지만 밤에는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인 인슐린 위주로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먹으면 폭풍 살찐다. 살 뺄 때 가장 먹지 말아야 할 시간이다. 건강과 다이어트의 적인 야식이 당기는 건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냥과 채집을 마치고 보금자리로 돌아와 식사를 했던 인류의 오랜 습성 때문일 수도 있다. 게다가 요즘은 조명 때문에 밤에도 밝다. 그래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잠은 안 오고 배는 더 고파지기 쉬운 것이다. 잠을 자려면 멜라토닌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멜라토닌은 빛이 적은 밤에 세로토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따라서 세로토닌이 적거나 밤인데 밝으면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야식이 당기는 또 다른 이유는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잘 작용하려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다양한 이유로 뇌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밤에 뇌가 멜라토닌의 재료인 세로토닌을 요구하며 야식을 당기게 만든다. 1. 스트레스가 많거나 2. 지나친 소식 등으로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거나 3. 장 건강이 깨졌거나 4. 햇빛을 너무 적게 보는 등의 이유로 세로토닌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러면 야식으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먹으면 잠이 잘 올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뇌에서 세로토닌이 잘 작용하는데 탄수화물이 도움이 되기는 한다. 하지만 밤늦게 먹은 야식은 결국 장기들을 일하게 해서 절전 모드로 휴식을 취해야 하는 몸을 깨운다. 그리고 단백질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먹자마자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양 관리는 평상시에 하면 된다. 또한 음식을 먹어 혈당이 높아지면 성장 호르몬의 작용도 방해한다. 깊이 잠들지 못해 충분히 쉬지 못한 몸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악순환이 계속된다. 늦은 밤에 계속 먹어서 몸이 쉬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분비된다. 식욕 조절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 분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면이 계속 부족하면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 밤에는 공복을 유지해야 꺼내쓰기 모드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이 잘 작동하고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인 코티솔은 억제되어 살이 더 잘 빠진다. 종합하면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잘 만들고 충분히 회복하려면 밤늦게 먹지 말고 잘 자야 한다. 밤에 먹으면 휴식과 수면으로 회복되어야 할 시간에 소화라는 야근을 하게 된다. 물론 몸도 우리처럼 야근을 싫어한다. 밤 10시 이후에는 몸을 절전 모드로 전환하고 쉬어주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성장 호르몬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성장기라고 하더라도 잘 크려면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음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사 후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4시간 정도가 지나야 식사 전 상태로 돌아온다. 따라서 식사 후 최소 3시간은 있다가 자야 한다. 그러면 잠이 들고 한두 시간이 지나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인슐린의 농도가 충분히 낮아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된다. 밤에는 먹지 말자. 먹고 싶으면 되도록 미뤄서 다음날 낮에 먹자. 잠을 잘 자야 살도 잘 빠진다. 충분히 잘 자면 몸이 잘 회복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과하게 분비되지 않는다. 일주기 리듬을 맞추면 시간대별로 비슷한 일을 하게 되어 대사 효율이 올라간다. 예측 가능해야 몸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몸은 코티솔을 분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영양분을 지방으로 저장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렙틴과 인슐린 저항성도 커진다. 따라서 되도록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일을 비슷한 정도로 하게 만들면 스트레스가 줄어 필요 이상의 코티솔 분비가 줄고 저장하기 모두가 꺼진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밝은 낮에 활동하며 먹었고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잠을 잤다.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며 살아왔더라도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타고난 리듬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밝은 낮에 활동하며 먹었고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잠을 잤다.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며 살아왔더라도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타고난 리듬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빠르면 2주 내에, 길면 2달에서 반년 정도 만에 리듬이 회복되고 효과가 나타난다. 몸 본연의 리듬에 대사를 맡기자 더 쉽고 편하게 살도 빼고 건강해진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민 없이 받아들여 왔던 생활 습관이 유일한 방해물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